저는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남쪽 땅에서 벌어진 제 일은 부끄럽고 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북쪽을 바라보게 된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온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저는 20대가 조금 넘었을 때 해산을 떠났습니다. 당시 북에서는 배급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사꾼 집 나르는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는데 그때마다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무렵 주변에서 탈북 소식이 자주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다시 잡혀보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12해 전 겨울,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뼛속까지 들렸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살고 앞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만큼은 몸이 저 혼자 움직이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음 위를 모두 건넜을 때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미래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지 그땐 몰랐습니다. 남한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고 저 혼자만 계속 긴장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발음 하나, 표현 하나가 자꾸 제 정체를 드러내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 틈을 못 견뎠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돼 있었고 결국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억센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 들고 하루가 끝나면 파김치가 돼 고시원 침대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2018년 여름에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다리가 저릿하게 욱신거렸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고 방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손바닥만큼이나 좁았고 작은 창문으로는 바람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제 몸보다도 마음이 더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건설 현장 동료들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다른 탈북민들을 보면 오히려 초라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시작하고 가족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 하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적응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줬지만 그 말조차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뉴스에서 판문점 견학을 하던 미국 병사가 월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본 뒤 한참을 멍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인터넷에서 판문점 주변을 찾아보았습니다. PC방에서 구글어스를 열고 지도를 확대했다 줄였다 하며 경계선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길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곧 그 길을 직접 향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월 고시원 주인이 밀린 월세를 말하며 곧 방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을 나가면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날 밤 저는 밤새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운 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북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주민센터를 찾아가 긴급 생계비를 상담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제 속마음을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만의 너무 환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사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 속에서 오래 뒤틀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사는 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는데 남아있는 삶도 막막했습니다. 그 뒤 저는 점점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어느 날 밤 길을 오래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 차고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서 있는 마을버스가 보였습니다. 차 안은 캄캄했고 주변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걸 몰래 몰고 북쪽까지 갈 수 있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버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저는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키를 돌리는 순간 엔진음이 골목 안으로 낮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통일대교를 향해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몰고 달리던 그 시간은 지금 돌이켜보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파주시 문산읍 일대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사이를 버스가 묵직하게 지나갔습니다. 운전대 위에 얹은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길만 지나면 된다. 몸으로는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머리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일대교 남단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량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러났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강물 위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그 모습은 어릴 적 해산에서 보던 압록강 겨울 풍경과 겹쳤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정말 다시 그 강 너머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교량 진입 직전 바리케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늦출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제자리다. 다시 그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핸들을 틀어 바리케이드를 피해 버스를 북쪽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그 사이에 몇 초가 무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숨을 멈춘 채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는 약 800m 정도를 더 달렸습니다. 그 거리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창 위로 비치는 교량 조명은 흐릿했고 그 뒤로 검문소 구조물이 실루엣처럼 떠올랐습니다. 저곳을 지나면 하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앞에서 철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버스 앞면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고 이마가 앞 유리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충격 직후 귀가 웅하고 먹먹해졌고 시야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버스 안의 조명은 꺼진 채 정적만 돌았습니다. 제 몸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호흡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장비 소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렸고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손 보이게 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 올렸고 주변에서는 무전기 소리와 규정 문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몸이 잡혀 일으켜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제 귓가에는 바람 소리보다도 제 호흡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던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마음속에 있던 잡음들이 몽땅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허한 침묵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선택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벗어나고 싶어 피해왔던 제 마음의 구석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유치장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들어와 이것저것을 적으며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건가? 누구와 공모한 사실은 있는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모두 기록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새벽빛이 바닥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빛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갈 곳은 어디인가?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제 과거도 지금의 상태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쪽에서의 노동, 부상, 고시원 생활,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말할 때마다 목이 조금씩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의 힘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기록만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에서 한참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립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정치적 신념이나 지령은 없었느냐? 저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실 정리해보면 제 인생은 지난 18해 동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북쪽에서는 가난으로, 남쪽에서는 외로움으로,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의 마지막에서 검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간단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려고 했던 곳은 북한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검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기록을 마쳤습니다. 법원에 넘겨진 뒤 저는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고 자고 조사받고 다시 먹고 자는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저는 제 선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버스를 몰고 달릴 때의 공포와 이상한 평온함, 그 순간에 반복된 생각들, 그리고 남한에서의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자리를 잃어버린 채 허공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몸부림이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은 지나치게 높아 보였습니다. 제 앞에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몇 명의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서 살았던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단조로웠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울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살았던 날들을 차분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려는 것도 남한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더 이상 어디에도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제 행동이 충동적이었고 준비가 미약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고한 계획을 갖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고립감이 갑자기 폭발해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쓰라릴 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제 신체적 부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적응에 실패한 과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남한에서 혼자 생활하며 여러 번의 정신적 충격과 외로움을 겪었고 부상 이후 노동 능력을 잃은 채 버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간이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판사의 선고는 길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동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의 상황과 심리를 감안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삶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고비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러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한동안 밖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분명 살아있었고 벌을 받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며칠 뒤 보호관찰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외로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의 무게를 인정해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고 필요한 기관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조금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을 때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서늘함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했던 곳이 진짜로 고향이었을까? 해산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그곳은 제가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난 순간부터 그곳은 제 삶에서 닫힌 문이었고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던 게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북한이 아니라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안도감을 찾지 못한 채 남한에서 헤매다 보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밤이면 여러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히고 가끔은 제가 정말 남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점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도 문의하고 있고 상담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혼자서만 버틸 필요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기 전에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적응 과정에서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저처럼 스스로를 밀어붙이다 끝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길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걸음을 떼는 것처럼.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제 자신을 붙들어 보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삶의 방식입니다.